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오늘은 제 13장과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13장 첫 부분에 관하여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부분인 생명, 자유, 그리고 라는 그러한 소제목 하에 민중의 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13장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번스 교수님께서 13장의 마지막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책의 마지막 장인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상속받은 사람들의 주요 과업은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한 가장 강력한 가치인 질서에 의존하며 안보라는 가치를 순차적으로 포용하게 되는데, 국가의 안위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며, 상속자들은 이 최고의 가치가 결핍되면 다른 가치가 아무리 인간주의적인 것이라도 그것을 인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말이 어렵죠. 여기서 상속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상속자. 이 상속자가 뭘까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상속자라는 의미는 기존의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떤 베너핏, 유익을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약간 어떤 보수주의적인 성격이 비치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주요한 그러한 관심은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 그리고 이러한 유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질서를 가장 중시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그 사회가 어떤 폭력이 난무하고 불안한 그런 사회라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라는 것은 결국 안보라는 이름으로 더욱 포괄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자유나 평등이나 공동체라던가 이런 가치들,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보와 질서,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인간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안정성, 바로 여기 나온 안정성이라는 것인데,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이라는 분에 따르면은 한 사회가 항상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이는 사회 구성원과 바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여 노동분업과 가치구조 속에서 적응해 나가게 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사회 자체가 어떤 항상 있다라는 거죠. 평형 상태, 무엇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균형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사회 구성원과 바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서 노동분업과 가치구조 속에서 적응해 나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동이 분업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가치
구조로서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 자체는 하나의 규격화된 그러한 시스템적인 사회로 굳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상속자의 그러한 세계는 정태적이 아니며 변혁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의 세계는 무엇인가가 내부에서 계속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이 노동을 분업시키고 하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단순한 정태적인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냥 고정된 사회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의 변혁적인 사회라고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상속자들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대중에게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주었듯이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의 과감한 혁신을 제시했지만 현상 유지를 공고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로마 사회 같은 경우에는 콜로세움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예들이 동물들에 잡아먹히거나 그런 것 아주 볼거리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자극을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태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는 목적 자체가 이 로마라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표트르 대제도 바로 이렇게 어떤 과감한 혁신을 제시하는 수준이었지만은 역시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상 유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그게 바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는 결코 변혁적인 사회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혁신이라는 것은 한동안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적응 또는 점진적 변화가 사회적 균열을 조장하는 소요들에 의해서 영원히 대응해 나갈 수는 없는데, 소요의 근원이 무엇이든 불안정과 변혁적 잠재력의 원인은 상속자가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속자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이렇게 항상 유지되는 그러한 사회로서 이 사회 구조가 잡혀있다고 할지라도, 하지만은 이 사회 역시도 계속적인 어떤 사회적 균열 상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회적 균열, 그리고 어떤 소요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상속자들은 어떤 점진적인 변화나 혁신을 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진적 변화나 혁신은 결코 이 사회를 균열시키고 이 사회를 소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방어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것은 결국은 어떤 불안정과 어떤 변혁적 잠재력이 그러한 원인, 어떤 불안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아니면 변혁적 잠재력이 꿈틀거리는 그러한 사회로 이렇게 사회적 균열이 이루어지면서 소요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상속자들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노력만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회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안전이라던가 아니면 충분한 음식, 그리고 기거할 곳, 그리고 어떤 자유, 아니면 기회, 아니면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를 상속자들, 결국 과거 왕정시대에서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러한 권력에 따른 그러한 계층 구조와
그 구조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힘, 그런 것으로는 과연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들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불안정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잠재력, 그 하부 구조의 변혁적인 잠재력이 꿈틀거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게 하는 것은 도리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데, 19세기에는 알렉시스 토크빌, 그리고 20세기에는 제임스 데이비스가 주장했듯이 혁명은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진전이 있은 뒤에야 발발하는데 기대에 부풀어 오르거나 두려움이 증가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정치적, 그리고 어떤 사회적, 어떤 경제적인 이러한 변화들, 어떤 이러한 것들이 발전되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바로 이 혁명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이런 안전이나 아니면은 어떤 기거할 곳이나 아니면은 어떤 먹을 것들, 자유, 기회, 평등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기대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기대나 가능성이 그 가운데 꿈틀거리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는 도리어 사회의 하나의 불안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속자들에 의한 그러한 세계에서 이러한 변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회 간극으로 인해서 그 사회 자체에 어떠한 불안적인 요소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토크빌은 나쁜 정부가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은 자기 방식을 바꾸려고 할 때이다 라고 하며, 고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일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오던 불만이 그것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스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일이 된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과거에는 도저히 정부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개혁될 수도 없고 이 체제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그 사회 가운데는 불안 요소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어떤 정치,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변화로 인해서 정부가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이때에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이 토크빌이 말했듯이 이 나쁜 정부가 좋은 정부로 변하든 어떻게 변하든 그 변화를 시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동안 참아왔던 그러한 어떤 기대가 사람들 가운데 폭발하면서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떻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이렇게 있어야지 하다가 뭔가 문이 열리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려고 할 때, 정부가 나쁜 정부가 바뀌려고 할 때 도저히 이제 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억압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이 혁명으로 바뀌어져 나간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변화 가운데 러시아도 그랬고 소련이 고르바초프 해가지고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북한 사회 역시도 북한 사회가 이제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고 폐쇄되어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 그냥 그렇다고만 지금까지는 있어 왔지만은 이제는 정말 그 사회가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들이나 여러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교류가 일어나면서 이 정치, 사회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변화의 그런 순간에 다다를 때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민초들의 그런 불만과 기대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이제 혁명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바로 우리가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 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탈감과 좌절된 기대 자체가 정치적 행동을 낳기에는 불충분하며 사람들은 유사한 경제, 사회적 자극에 대해서 기존 질서에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하는데 한 사회에서 못 가진 자의 리더십이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꾀할지 모르지만 심대한 부의 격차만으로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전시켜내는 예는 드물며 사람들 중 가장 빈곤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종종 가장 믿을 수 없는 혁명 동지임이 증명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어떤 박탈된 어떤 경제적인 것들 아니면은 좌절된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 이러한 것이 민중들로 하여금 어떤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가 이러한 변혁이나 혁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고 또한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항상성의 그러한 경향이 크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빈곤한 계층이 어떤 심대한 부의 격차를 느끼면서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혁명을 이끈다. 그리고 그러한 혁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발전되어져 간다라는 그러한 이해는 사실 역사적으로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이 변화나 혁명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요인으로서 충분하게 작용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여기서 토크빌의 말대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크빌이 의문을 가진 거죠. 과연 그러면 이런 어떤 혁명이나 변화를 일으킬 어떤 혁명이나 변화, 변혁을 일으킬 그러한 사람들의 참을 수 없다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과연 그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을 약속하는 진부한 기존 질서에 대하여 자유를 포착하도록 하는가? 그러니까 예전 질서는 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즉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 시스템으로. 바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생명보다 안전보다는 나에게 내가 자유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바로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변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심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변혁적인 리더십의 추종자가 되고 그들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가? 즉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바로 어떤 변혁적 리더십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혁적 리더십을 추종하는 추종자로 바뀌어지고 어떻게 하면 또한 이런 변혁적 리더십이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변화를 추구하는 변혁을 추구하는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것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것을 지지하는 그러한 추종자들의 생겨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지적 리더십이 사회 변화의 촉매로서 하는 역할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구조적 변수, 이 비인격적인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러했으며 또한
그들은 현실이 그들이 가진 잠재력의 존재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인 지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지적 리더십에 관하여서 바로 일어난 논란은 이것이 하나의 사회 구조적 어떤 변수이다. 이 구조적인 것이다. 사람이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가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처한 현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지적 리더십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어떤 사회 구조, 이런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어떤 비인격적인 힘, 이건 인격이 없죠. 비인격적인 힘, 이것이 결국은 이 지적 리더십의 잠재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인들이 현실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종종 무시했는데, 그들의 사회, 그들의 삶의 질,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선언, 그리고 논문, 연설, 연극 등을 매개체로 그들의 지도자들이 현실에 대해 내리는 해석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적 리더십이 도리어 이 현실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어떤 논문이나 아니면 어떤 연설이나 아니면 선언이나 아니면 어떤 연극이나 영화를 통하여서 이 지적 리더십이 도리어 이 현실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며, 또한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지적 리더십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해석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해석을, 그들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지금 현실과 우리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지적 리더십과 이것을 통한 변화의 추구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의 처한 이러한 상황이나 현실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이 우리 세상과 현실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인식하면은 그때는 그 사람이 바로 변화를 추구하고 또한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을 추종하는 이러한 추종자로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적 지도자들은 때로 그들이 공격하는 기득권민 핵심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추종자들의 욕구를 공유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지적 리더십이 과거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엘리트 계층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 스스로 연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계층화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많은 그러한 민초들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계층 가운데서 누군가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 아니면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인식을 하고 뛰쳐나와서 이들과 함께 연대하게 되는 그러한 지적 리더십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지적 리더십이 자신을 따르는 이러한 추종자들과 함께 같이 동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그러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동감하고 동일한 감정으로 느끼고,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지적 리더십이 어떤 엘리트 계층의 아니면은 사회 구조적인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거꾸로 이제는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리더십은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럴듯한 비전으로 시작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키워가며 사람들이 처한 실제 상황과 기득권 세력이 천명하는 가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치유책의 제의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될까? 하지만 이런 교수법은 절대로 일방통행적인 것이 아니며 추종자가 지도자로부터 얻듯이 지도자도 추종자로부터 얻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관계를 파울로 프레이러라는 분은 상호 변혁적 관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적 리더십과 그리고 이 민중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어느 하나가 하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서로 상호 변혁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 리더십은 추종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한 지적 리더십이 추종자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서 상호 변혁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것이죠. 누가 해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식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현실이 어떤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해버린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안전을 추구하고 단순히 존재하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십은 이 사람들이 처한 진정한 상황들을 그가 맞닥뜨리도록 도와주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즉 바로 그들에게 그의 삶에 대한 그러한 태도와 시각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8세기 프랑스 계몽 철학자들이 지적 리더십의 힘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그러한 예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즉 인간의 본성과 사회 질서도 신이 준 것 또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그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사상이 그것이며 계몽 철학자들과 그들의 사상이 힘 실어주기의 행위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오래전에 이 기라상 같은 사상가들의 행진을 영영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상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여기서 이 계몽 철학자들, 이들이 한 가장 큰 행위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처한 이러한 가난과 빈곤과 억압과 또한 여러 불행과 우울과 또한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상실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결국 우리의 운명 가운데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존재할까를 고민하며 염려하며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가난한 곳에서 해방되어서 부유한 것으로, 또한 우울하고 괴로운 심령에서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 질병과 고통과 상처받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이제는 서로 간의 연대와 화합과 사랑의 그러한 관계로서 변화받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변혁하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이다 라는 것이 이 계몽 사상가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던져주었는데, 바로 이러한 사상 자체가, 바로 이러한 생각 자체가 바로 변혁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요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계몽시대의 이러한 가치들은 변혁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토마스 로숑이라는 분이 말했던 그 계몽 철학자들의 근대 계승자의 사상과 작품을 떠받치고 있으며 그 비판의 공동체는 과거의 사유방식에 도전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념적 기초를 생산해낸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러한 안정적인 사회의 틀과 그리고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은 모든 것이 그 근거와 사상과 체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엔 그냥 공격해 들어가면은 거기에 휘말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이루고 변혁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이 계몽 사상가들의 어떤 철학을 통해서 이러한 사상 기본적인 그러한 기초를 다져놓은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켜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적 리더십은 추종자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촉발시키며 내적, 인격적 변혁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리더십은 그 핵심적 감성적 요소로서의 효능감,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심대한 자기 신뢰감을 가지며 개인적,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 목표가 달성되고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떠한 추가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창조적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교수님께서는 다시 다 뒤에 이제 책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창조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창조적 리더십이 어떤 변화를 촉발시킨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변화는 외부적인 환경적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인격적인 변화까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내적 인격적 변화의 요체가 뭐냐면은 효능감, 즉 자기 효능감, 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고 더욱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이, 무엇이 바로 창조적 리더십이 이런 것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바로 그 결과로 자기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기 신뢰감은 어떤 개인적인 아니면 집단적인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바로 목표가 풀린다, 문제가 풀린다, 그리고 목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그리고 희망을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효능감의 원천은 엄청나게 다양하며 강한 동기와 가치를 가진 어떤 간디나 대처 아니면 만델라 같은 사람은 끊임없는 장애와 반대를 무릅쓰고 리더십, 바로 이러한 어떤 창조적 리더십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 효능감을 이 사람들은 간디나 대처나 만델라 같은 사람들은 상황이 엄청 어렵죠. 이 간디는 영국이 그러한 통치 가운데 인도가 있을 때, 그리고 이 대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자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죠. 어떤 작은 정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대처가 강하게 나가니까는 반대를 해오면서 대처가 굉장히, 여자잖아요. 위협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만델라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효능감이 있기 때문에 이 리더십을 계속적으로 발휘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효능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애와 무릎을 무릅쓰고 리더십을 실천하는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효능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을 지지하는 추종자들 역시 이러한 효능감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효능감이 없다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 이 사람이.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이 뭐 있을까? 나라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효능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능감의 결과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 개인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그러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작을 이 개인이 또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추종자들이 어떤 하나의 한 사람이 가진 이런 개인적 효능감은 이것이 뭉쳐질 때 집단적 효능감이 되고 이 집단적 효능감은 결국은 변혁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러한 순환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반두라는 집단적 효능감은 또 다른 선순환으로 득을 보며 효능감이 높아지면 또한 참여가 커지고 성공 가능성도 커지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상호 부조, 책무, 동지애, 공유된 가치와 목표 이러한 것들 공동체 내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서로를 동료애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또한 공유된 가치를 향하여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 가운데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효능감이 커지고 그 개인적인 효능감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단 전체의 효능감이 커지고 그 효능감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의 동력이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힘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은 선순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능감은 폭넓은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반두라가 지적한 대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사회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며 또한 정말로 어려운 것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던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전체에 효능감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가장 어려운 리더십의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바로 어떤 하나의 제도를 통하여서 이 리더십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를 통하여서 이 집단적인 그러한 효능감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 사회가 탄력부터 잘 가는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과거에 이 새마을 운동 있죠. 새마을 운동. 이거 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이런 집단적 효능감을 많이 길러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구호가 요즘 세대는 모르겠지만 이 잘 살아보세라는 거잖아요. 잘 살아보세. 노래도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것이 바로 이게 효능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집단적인 효능감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파워가 돼서 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하나의 굉장한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 오냐면은 이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계시는 그 분이 그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면서 아침마다 이제 종을 치고 제 시간에 일어나서 그 가운데 학생들을 정말 농군처럼 이렇게 농사를 하고 검수하면서
농촌을 변화시키는 정말 개혁을 이루는 이러한 가난 농군학교를 이제 시작하신 거죠. 이제 그 예를 이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와서 이제 이런 새마을 운동을 기초에서 한 거죠. 종 때리면서 아침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세상을 만드세요. 여기서 온 겁니다. 근데 가난 농군학교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학교 교장 선생님 이분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냐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군인인데 가서 나라 지키는 일을 하지 왜 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단하시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박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하나의 그냥 하나의 예화고,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역사가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집단적 효능감을 이루었다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 경제성장에 중요한 어떤 힘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능감 있는 리더십도 잔인한 현실에 직면하면 짝이 없고 덧없는 것일 수 있는데, 1947년에 데이비스 버제스라는 젊은 목사가 섬유 노조 지부를 결성하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로크힐로 가서 공장주를 이제 만났는데,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도 다 그를 추앙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유니언 신학교 졸업생인 버제스는 벙찐 거죠. 경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소송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뭐 패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가 막 다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어떤 변화와 변혁을 일으켜 나가는 길들에 어떤 장애물들이 기득권의 어떤 그냥 강력한 그런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른 예로는 켄터키주 동남부의 에팔레치아 지역 사람들이 가죽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옐로우 크리크가 어떤 강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계속 해왔는데, 그래도 뭐 사유재산제, 뭐 아니면 기업 중심 이러한 문화 자체가 아무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계속 공장은 돌아가고, 그리고 오염물질은 계속 강으로 배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980년에 세 쌍의 부부가 집단적 행동을 세 쌍의 부부가 만들어서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알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집단적인 행동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수백 명의 어떤 시위자 집단으로 갑자기 변하게 그렇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은 바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큰 집단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변혁을 일으킨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는 테네시주의 GE 모리스타운 공장의 이제 기술 직종의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해고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소유주가 오면서 사람들 싹 다 자른 거죠. 특히나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 싹 다 자른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캐치라는 그러한 어떤 집단적 조직을 만들고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캐치라는 것이 약자가 뭐냐면은, 이 캐치잖아요. 캐치가 뭡니까? 캐치? 캐치가 뭐죠? 이 고양이죠,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이게 뭔 약자냐면, C가 citizen, A는 against, T는 temporary, S는 service. 그래서 이 캐치라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들은 이제 졌습니다. 그 행동에서 워낙 반대세력이 컸기 때문에.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원래 어떤 공장의 어떤 직공이었죠. 직공이었고 그냥 힘이 없고 그냥 하루 살아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하나의 집단적인 그러한 모습이 형성되고, 또한 그들이 정치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힘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존재로서 성장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번스 교수님 의의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90년에 정치학자 제임스 로스 노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효능감의 글로벌화는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의 미시적 행위가 거시적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배출구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능감이 단순한 지역적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처럼 창의성, 갈등, 힘 실어주기, 효능감과 같은 다른 인과적 요인들이 리더십을 영속적, 포괄적 변화를 가져오는 필수 불가결한 힘을 리더십에게 부여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효능감이라든가 아니면 인파워링, 힘을 실어준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창의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변혁적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영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가치들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리더십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나가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비평과 함께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어떤 창의성, 그리고 갈등, 힘 실어주기나 효능감 같은 것이 리더십이 변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만들어준다고 하셨고, 리더십이 가치를 전환시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에 있어서 변혁적인 도덕 요인들이 작용함을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효능감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나갈 수 있다, 어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효능감, 바로 그러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개발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하우스 리더십 학교도 하나의 어떤 그런 효능감을 기르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작은 것이나마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모임들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변화를 꾀하는 그러한 행동들,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또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 나가면서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다 보면은 정치의 그런 현장 가운데 뛰어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편히 살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그런 정치, 그런 현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부딪혀야 되고 또 반박해야 되고 논쟁해야 되고 또 스스로 호소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왜 하며 거기에 왜 참여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회의 그런 제도와 잘못된 그러한 환경과 구조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또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러한 정책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개인적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참여해서 어떤 방향들을 향하여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효능감, 그것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들을 보았을 때는 이게 우리가 정치적인 지금 상황 가운데서 참여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정치 활동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거기에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느껴지는 그러한 효능감을 통한 행복,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도 가져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보진 않았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좀 적용해 본다면은 그런 것들을 작은 일이나마 해보고 시도해보고 변화를 실행해보는 그런 것들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번스 교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떼어보는 그런 시도는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한번 가져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어떤 내 안에 있던 어떤 효능감을 개발시키고 또 집단적인 효능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을까. 과거의 어떤 제 입장에서는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하나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많이 지금 지쳐 있잖아요. 그런 지친 심령과 마음들 그리고 여러 경제적인 활동들 또 위축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효능감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3장의 행복의 추구에 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인데 이제 아까 전에 저녁에 잠깐 이렇게 스타벅스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의도 저기 윤중로에 벚꽃 엄청나게 많이 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이고 밤이고 엄청 많이 몰려있다요. 이제 거기서 보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대한민국 이 국회가 정말 이렇게 국회 옆에 윤중로가 이렇게 좋구나. 그런 것도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와 같이 누구나 이렇게 행복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싼 돈을 들여고더라도 이제 값비싼 커피를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식사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벚꽃 축제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벚꽃 옆에 있는 그런 국회의 어떤 정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더 큰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13-3장 민중의 힘 중에 행복의 추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번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 변혁적 리더십의 그런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의 변혁적 리더십의 과정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번스 교수님이 뒤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슬로우의 가장 최고의 그러한 단계가 이 행복의 추구인 것이죠. 역사를 통해 메아르친 이 구절,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미국 인권선언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구 세계의 최고의 가치들, 전 지구적으로 반향을 일으켜온 가치들에서 뽑아낸 놀라운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위일체적 가치가 가진 감동적이고 획일적인 힘은 이 가치들이 상호의존성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 쓰신데 여기서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해서 이거를 이 삼위일체는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세 구분이지만 하나의 존재이다라는 삼위일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도 이 삼위일체다라고 설명한 번스 교수님의 설명이 참 어떻게 보면 탁월하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삼위일체가 트리니티, 삼위일체. 그래서 이 가치들은 상호우전적인데 생명이라는 가치는 이제 18세기 말로 하면 안전 아니면 무사하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가지는 잠재력을 감소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부정하는 것까지 이룰 수 있다. 이 자유가 없는데 이거 생명 계속 유지해봐 무슨 이렇게 억압된 상황 가운데 계속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질서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변할 수 있으며 무정부 상태와 폭력 사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완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각자의 가치가 여타의 가치를 통해서 보장되고 완성될 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한이 깊으면서 옳은 말씀이시죠. 이 자유만 강조되면은 방임이 되어가지고 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가치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유의 가치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삼위일체적이다 라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추구란 무엇인가? 과거 그리스인들은 소크라테스와 의견을 같이 하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첨예하면서도 창조적으로 견해가 갈라졌고 계몽사상가들에 이르러서는 그 가치는 절정에 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 프랜시스 허치슨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스코틀랜드 18세기입니다. 이 프랜시스 허치슨은 글래스고와 에든버러 이 지역을 의미하는 영국의 지역을 의미하는데 의 어떤 지적 동요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남부의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 예를 들면 토마스 홉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그러한 인물이셨습니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홉스는 이기적이다. 인간이 아주 이기적이다. 이 선악설을 택한 거죠. 선악설. 그런데 반대로 이 허치슨은 인간에게 덕성이 있다. 기본적인 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덕성이 있다. 덕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로운 존재라고 거기에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덕성에 대한 도덕적 감각에 따라서 인도되어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은 그 행위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행복의 정도에 기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 자체는 이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가장 좋은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불운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최악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장이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얻는 것이 가장 지고의 가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가장 훌륭한 체제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인 신성하고 양도 불가능한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체제라고 하며 인간의 행복 추구를 이야기할 때 그는 모든 인간을 동일한 조건 속에서 말했습니다. 바로 이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이 생명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자유를 통해서 결국 이 행복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행복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대상은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행복의 추구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삶의 여정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최고의 선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소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행복한 삶을 살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며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가고, 누구는 도리어 불행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나가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도 이제 독립선언서를 이제 작성해야 되잖아요. 독립선언서.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러면서 그는 허치슨과 계몽사상계의 다른 윤리학자들의 저자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걸 쓸 때 토마스 제퍼슨이 계몽주의자들에 관한 저자, 그리고 특히 허치슨의 그러한 생각들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 사상이 충분히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생각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독립선언서로 녹여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대륙의회가 이 독립을 이루기 위한 의회가 1774년에 기본권을 천명하죠. 근데 그때 뭐를 썼냐면은 존 로크의 3일체적 기본권인 생명, 그리고 자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재산권을 썼습니다. 생명을 보장되어야 되고 자유롭게 행동해야 되며 그 재산, 그 사람의 재산이 보장되어야 된다. 여기서 사유재산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2년이 지난 후에 제퍼슨은 이 재산이라는 것을 행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국 헌법에, 그리고 서구 가치, 중요한 가치들이 바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 제퍼슨이 어떤 재산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어떤 사유재산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향유하는 것을 폄하해서 그 개념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상당한 어떤 정도의 토지와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국정의 목표가 단지 소유물에 대한 어떤 절대적 그런 권리를 방어해 주는 것, 이 재산권에 관해서 이것을 철저히 방어해 주는 것이 국가의 유일한 원리다 라는 그러한 어떤 국정 철학은 약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국가의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해안적으로 본 것입니다. 아주 통찰력이 있죠. 단순히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를 초월해서 보다 더 다른 근본적인 가치,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어떤 미개간 토지를 빈민에게 어떤 재분배하는 것, 그런 것도 이제 국정 목표에 이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치슨도 제퍼슨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목적, 즉 도덕적 의무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렇듯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땅을 재분배해 주는 그런 행위들, 그래서 결국 이 재산권을 지켜주는, 그리고 나누어주는 그런 행위들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의 추구가 본래적인 더 높은 그러한 가치이고, 이것은 하나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이 사회 구성원의 제 첫 번째 그러한 원칙이라면은, 제퍼슨이 설파했듯이 일반 대중을 위해 가능한 한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부가 가지는 정책의 유일의 정통적 목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정말 우리 일반 이 대중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능한 한 그들의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정부의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렇게 그렇다면 현대 국가들은 이 원칙을 심대하게 위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물질적 만족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가고 있는 이 세대이잖아요. 물론 여러 경제적 위기도 있고 또한 여러 물가의 불안정과 환율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에 비하여서는 정말 이 물질적인 풍요와 그러한 번영이 몇백 배, 몇천 배로 그렇게 확대된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사회적 예속과 비참한 궁핍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스 교수님이 이제 미국인이니까 미국이란 부유한 번영과 발전을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이 세계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모순적으로 생각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근과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싸우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 리더십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려면 우리는 그 참상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으로 번스 교수님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나오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리더십이 해야 할,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첫 번째는 그들의 상황들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 즉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퍼슨은 유럽을 어떤 친구가 여행하고자 했던 그런 여행 친구에게 네가 유럽에 가면은 그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방문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엘리노어 루즈벨트 자신의 아내와 함께 뉴욕에 이제 새방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단 말인가 라면서 탄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번스 교수님은 대공황 시절에 농촌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점심 도시락에서 얼핏이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듣죠.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애들 학교에서 이제 도시락 싸갔는데 자신은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수도가에서 물 먹으면서 자랐다, 이런 일들 우리 부모들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쌀밥 사왔는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콩밥만 싸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런 점심 도시락, 이런 도시락을 하나 봐도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서태평양의 촌락들을 터벅터벅 걸어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황폐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스 교수님은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침투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책은 간접 경험인데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참상이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961년에 사회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라는 분이, 사회인류학자랍니다. 이분에게서 발간된 이 책을 쓰셨는데 멕시코 시티 한복판에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 가족의 이름은 뭐냐면은 예수스 산체스라는 그런 가족입니다. 영어로 보면 지저스 산체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름인데, 그래서 그 가족은 50살의 노인과 또한 세 가구에서 태어난 1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노인이 이 아이들을 모두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예수스의 네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들은 모두 20대였고 그 중에 셋은 세를 얻은 방 한 칸짜리 판잣집에 오그로글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시멘트 벽으로 이제 풍요로운 도시와,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풍요로웠지만은 높은 시멘트 벽이 있어서 그 도시하고는 격리된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루이스가 쓰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폭력과 죽음, 고통과 박탈, 배신과 파괴되는 가정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멕시코 혁명이 50년이 지났지만 산체스의 가정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번스 교수님이 책을 통하여서 보신 것이죠. 이 번스 교수님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아무도 그들의 삶에 침투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단 한 가지 종류의 리더십이 그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연계한 리더십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 산체스 루이스, 예수스 산체스 이 가족에게 들어가서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이러한 리더십만이 바로 이들의 삶의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욕구와 필요에서 시작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서 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이들이 바로 이 예수스 산체스, 바로 이 가족의 어떤 욕구,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편안하게 자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한 배고프지 않고 먹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이들의 욕구입니다. 바로 이러한 욕구를 단순히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도 인식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인식하게 하며 바로 이러한 필요들에 관하여서 이들이 이 필요를 채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을 도와주도록,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고초,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이제 나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인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과 같이, 여기 예수스잖아요. 이름도 예수스, 지저스, 이런 것과 같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과 연계되어서 들어가서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동감하며 그들의 필요를 찾아서 그 필요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안식시키고 이들이 이러한 필요를 채워나가도록 동기부여하고 그들의 효능감을 키워줌으로 그들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바로 그 정확한 지점에 사회복지 그러한 여러 기금들을 투입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중개자, 그리고 바로 연결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변혁적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수님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뒤쪽에 에필로그를 다루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때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 및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변호수 교수님은 행복을 논의하면서 그 시작점을 가난한 자의 욕구와 필요임을 신뢰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이렇게 쌓여있는 욕구로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어떤 이 멕시코 시티로부터 고립된 예수스 산체스,
바로 이들에게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이 리더십이 변혁기 리더십인데, 과연 우리 사회 가운데 이렇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일 공동체 있잖아요. 다일 공동체처럼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청량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퍼 목사님을 하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그런 부분들. 뭐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 수 있겠고 다양한 그런 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다일 공동체인데 한 명을 시작했지만 그게 시스템화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급여를 지급하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들을 help도록 지원해주고 그런 리더십으로 키워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개인의 어떤 헌신, 종교적인 어떤 헌신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확대되어서 이제는 국가 시스템상으로 좀 거대한 어떤 국가 어떤 어떤 중요한 그런 사업, 어떤 시스템적으로 바로 그런 리더들을 길러내고 그런 리더들에게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며 그들을 또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 그들의 삶의 침투에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잃어버렸던 그러한 동력을 다시 되찾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그러한 시도들,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빠르게 에필로그 부분들을 하고 오늘 역사를 바꾼 리더십에 관한 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더십 원리에 대해서, 번스 교수님이 리더십 원리에 대해서 소시적에 쓰신 리더십 원리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업을 하다 갑자기 불이 꺼졌는데 이게 여기 회의실 공간이 이제 주말 되면은 불이 이제 거의 시간이 약간 늦어지면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좀 빨리 한 10분 내로 마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책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번스 교수님 마지막 부분에 그럼 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에필로그 부분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소제목이 뭐냐면 변혁적 리더십의 시험대라고 해서 이 현실 가운데 과연 변혁적 리더십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번스 교수님의 멘토가 되신 그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사상이 무기라면 이론은 선봉해서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상, 우리 어떤 사상이 하나의 무기로서 작용한다면 그 이론은 그 앞에서 그 사상을 뒷받침하는,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리더십에 대한 최첨단 사상이라면 실생활이 적용에 있어서도 테스트와 맞대어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윤리와 가치라는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바로 어떤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서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라는 그런 시험도 통과해야 되는, 바로 어떤 가치라는 부분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이 통과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은 행복을 생산해낼 수 있을 때만 무기로서 효과를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책에서는 다른 많은 리더십 이론들은 오늘날 직면한 정치, 경제적 상황들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서 많이 다루었는데, 어떤 지도자도 추종자들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서 힘을 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욕구라는 것이, 우리가 다루었듯이 욕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십이 살펴야 될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도 창조적 혁신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결여한다면 진정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것이 욕구와 함께 어떤 창조적
혁신 이러한 부분들이 리더십의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가끔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추종자들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와 함께 갈등이라는 요소도 이 리더십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된다라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워렌 베니스라는 분이 쓴 것처럼 모범적인 지도자는 반대를 용인할 뿐 아니라 조장하고 보상하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단순히 권력만 휘두르고 그 안에서 도덕적 윤리적 함의를 보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그러한 함의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적용 가능성의 테스트를 변혁적 리더십이 통과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전 세계 빈곤층의 기본적 욕구에 직면하게 될 때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보통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데 즉 하루에 $2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인도의 40%, 방글라데시의 78%, 한국의 5%, 인도네시아의 20%인 반면에 미국은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99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0명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40%, 41%, 즉 23억 명이 이르는 사람이 1년 소득을 합친 것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명하고 그리고 23억 명인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흔한 요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한 여인은 아이들이 별 이유 없이 그저 아파요.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가난해요. 먹여 살릴 돈도 없고요.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비싸서 국수, 소금, 기름밖에 살 수 없어요. 어떤 날은 돈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라고는 치치타, 이게 치치타가 뭐냐면은 발효된 카사파 뿌리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소나무 안에 있는 그런 소나무를 뜯어와가지고 그것을 뭐 해서 죽을 거를 먹던 거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 치치타라는 그러한 뿌리를 캐서 먹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층의 요구는 악순환의 고려같이 서로 얽혀 있으며 국가의 유력한 시장 제도에 그들이 요구를 들어달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없어서 그 취약함은 깊어만 간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난은 되물림되고 실직자는 동네에서 낙인 찍히며 자존심은 추락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가난하고 또 직장을 치지 못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지독하고 얽히고 설킨 가난의 그물을 뜯어내고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수백 년 동안 철학자, 자선사업가, 정치가 등이 대규모의 결핍과 절망을 뿌리 뽑겠다고 해결책을 내놓았으며 그들은 화려한 이상향, 거대한 구휼 프로그램, 원대한 개발 계획 등을 제안해 왔으나 대량 기근은 여전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8에서 19세기 서구의 산업혁명은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임금을 미끼로 획득한 노동 착지가 또한 이루어졌으며 또한 한 세기 동안에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한 뒤에 제3의 밀레니엄이 밝아오는 이때 2000년 정도 시에 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때 세계는 수십억 명의 빈곤층이 엄준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2001년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영국의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고든 브라운 영국의 재무장관인데 이분이 연당 500억 달러 연간 500억 달러짜리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1억 달러가 1000억이잖아요. 그럼 10억 달러는 1조, 그럼 100억 달러는 10조 정도 되거든요. 50조 정도 되는 돈이네. 연간에 50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다른 산업국가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인 GNP의 0.1%를 외국 원주에 쓰고 있다는 미국이 바로 그러한 실망스러운 사실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복구에 쓰인 130억 달러의 마션 플랜 다음으로 큰 개발 노력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전후 복구를 위해서 마셜 플랜이 적용되는데 그때 130억 달러가 필요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조 정도죠.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여기에 고든 브라운이 2001년에 이야기했던 그 시점으로 가져가면 한 800억 달러 정도, 한 80조 정도, 한 90조 정도, 100조 정도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셜 플랜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후 복구 비용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이 고든 브라운이 제기한 그러한 프로그램의 비용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지만 다만 대부분의 다른 전략적 전 지구적 문제들의 바탕에 있는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실패한 전략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리더십 전략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결국 이 세계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게 리더십에 있다. 굉장하시죠? 이 리더십이 결국 이거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프롤로그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과거의 접근법의 전략적 실패는 돈과 기술이 빈곤을 극복하는 본질적 열쇠라고 가정한 데 기인하였다고 합니다. 즉 돈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빈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 자체, 돈과 기술을 통해서 바로 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 자체가, 이 가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깥으로 오는 지원금만 가지고는 얽히고 설킨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깨부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원조 필요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조 필요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원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필요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아무리 원조를 해줘도 또 그 가난이라는 것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빈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전지구적 차원의 자유시장 원리가 가진 마력에 대한 믿음이 증명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믿음이 점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 자체가 이것이 정말 극빈자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증된 그러한 증거도 없지만은 이것을 계속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 자체가 결국은 이 극빈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는 결코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 원조가 원조자의 GNP에 대비하여 볼 때 반으로 떨어진 것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돈을 쓰는 전략이 실패하게 된 연유의 핵심에는 헐렁해지거나 빠진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X연이 빠져 있고 촉매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리더십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양한 기관과 이익 집단들, 중요하게는 그들과 힘없고 말없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연대가 없다면 그 지역에서 변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 빈곤, 이러한 것과 돈과 기술,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일반 연결고리, 이런 연결고리가 바로 이걸 리더십이라는 것인데, 이 리더십에 빠져버린다면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과 기술이 퍼다 분다 해도 이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 전략은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백 년 동안 전문가들과 희생자들을 피해 달아난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대신 리더십 전략은 그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빈곤의 굴레를 충분히 알게 될 것이며, 그 전략은 빈곤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경청자를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 전략을 통해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중요한,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경청. 항상 이것이 모든 어떤 대화나 모든 게 중요한 것들, 경청. 잘 들을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정말 마음 깊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렇다면 병영질 리더십의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소유한 무기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불만, 소망, 박탈감 등을 표현하는 그러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시적으로 베트남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기 처지를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병이 든다면 큰일이지요. 돈을 빌려야 하고 빌리면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들은 1990년대 말 세계은행의 빈곤 퇴치팀에 조직되고 수많은 개발도상 국가의 연구팀들에 의해 수행된 괄목할 만한 사업 중 포착된 수만 명의 빈자의 목소리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해나가면서 바로 세계은행의 빈곤 퇴치 그런 운동과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을 잘 듣게 되었는데 수만 명의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목소리가 이러한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도출해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가져온 모욕, 위협, 공포에 대해서 도처에 널려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리더십이 어떻게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빈곤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모든 리더십 전략의 출발점인데 즉 듣는 것입니다. 경청. 이것이 가장 리더십의 핵심 그리고 병치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팔로우십에게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핵심을 파악해내는 것.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그런 내면적인 욕구까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동감해주면서 듣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한다고 하여도 어떻게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이것을 채울 수 있는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전략적 리더십이 개입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내가 정말 무엇이 부족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른다. 바로 그때 이 전략적 리더십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알아주고 그들을 바로 그 지점에 바로 원조금을 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란 다름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 필요라는 것을 인식한 뒤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통제하는 가운데 그것들에 직접 대답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 자원도 있고 정신적 자원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대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면은 인도에서 나타난 어떤 위로부터 아래로의 전통적 노력의 대표적인 어떤 예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인구 억제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제 그들은 피임 도구 등을 보급하거나 가족 계획 교육을 시키거나 나중에는 인도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불임수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실시해서 강제 정책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산율이 줄었어요. 근데 그 결과 뭐가 됐냐면 강제적으로 불임시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바로 그 자식들이 하나의 노동력이었고 그들이 살아갈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수단이 된다고 한 이야기가 조금 어불성설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로 인해서 간디 정부가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라지칸트 아롤이라는 분과 또한 마벨 아롤이라는 분이 의학을 공부하고 인도의 시골 마을로 가서 촌락 보건요원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부녀자들을 통해서 스스로 보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20년 사이에 출산율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민초 수준에서 어떻게 동네의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로컬 리더십의 접근법의 성공적인 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하며 이때 수천 명의 봉사자들이 충원되고 세계 군대를 형성하며 그들은 자유의 지도자로 불릴 것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먹을 것, 잠잘 곳, 그리고 의료, 교통, 일자리들을 이끌어내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평화봉사단이나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려면 돈 1천억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나 지역 내의 지도자와 밖에서 온 지도자들 그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부녀자들과 밖에서 온 이러한 사람들이 동업관계를 통해서 자유의 지도자를 대신할 로컬 지도자 군단 그 가운데 있는 부녀자들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육성해내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중한 꿈을 변혁적 리더십의 하나의 과정으로 추구하여서 그들이 절실한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념을 불어넣어 준다면 행복한 추구가 시작되며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효능감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으로 에필로그를 마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의는
번스 교수님은 최종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변혁시키는 과정의 신뢰를 잘 제시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것은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요?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실현 가능한 그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그러한 개인 효능적함을 살림으로써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한번 고안해보고 한번 토의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변혁적 리더십,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책에 대한 그런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리더십 강의라는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의 기초 개념을 닦는 그러한 수업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권 또 잘 마칠 때까지 잘 따라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즐겁게 또한 봄 시간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